여러분 잠깐 다시 이제 우리 교재상으로는 뒤에 앞으로 가서 7장에 해당하는 벡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벡터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관련된 기본 개념은 공부를 하셨을 거라서 어느 정도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말로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이렇게 정의를 하죠. 뭐 단골로 벡터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화살표를 잘 표현을 하죠. X, Y 뭐 이렇게 대놓고, 아니면 좌표 공간, 좌표 공간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더 잘 그려볼까요? 네, 좌표 공간을 이렇게 X, Y, Z 이렇게 잡고 좌표 공간에서의 어떤 벡터를 이걸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얘를 U라고 그러고 얘를 V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의 개념으로 벡터를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그냥 어떤 그냥 말로 정의라기보다 진짜 그 의미가 뭔지 이걸 정의라고 한다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의미.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동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점에서 여기 요점까지 화살표 가리키는 대로 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의 개념대로 생각할 수 있죠. 화살표라는 게 화살이 슉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살 날아가는 것처럼 뭔가 물체가 슉 이동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요, 벡터를. 그 이동을 생각할 때는 이제 시작점을 기준으로 요만큼 간다 이러니까 일단 시작의 이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이 벡터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근데 전혀 다른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 화살표의 끝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끝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딱 요 점, 요 위치, 이 벡터가 그것을 의미한다. 그 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벡터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동과 위치 얘네들은 다 좀 어떤 물리적인 의미죠. 물리적 의미고 우리가 여기 이런 좌표 평면 좌표 공간 속에 그려줄 수가 있으니까 또 좀 기하학적인 특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런 어,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또 세 번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숫자들의 묶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케일러 하나, 뭐 어떤 A라는 스케일러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이게 숫자 하나인데 그냥 그게 아니라 A에다가 B까지 두 개를 엮어서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어떤 수학적 어떤 객체 이런 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벡터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관련되어서 이제 연관되어서 새로 우리가 정립하는 어떤 벡터와 관련된 개념들, 예를 들자면 벡터의 벡터의 연산 관련된 개념 내지 또 벡터의 공간이라는 어떤 또 새로운 개념, 이런 개념들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벡터의 의미를 먼저 짚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벡터 연산은 사실 대체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벡터의 연산.
연산 얘기할 때 결국은 뭐 사칙 연산 스러운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칙 연산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사칙이라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네 가지를 사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가지가 다 나오는지를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덧셈이 가장 쉬운 연산이니까 우리 덧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벡터의 의미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벡터의 어떤 물리적인 정의와 아주 친숙하잖아요. 화살표 정의. 그래서 이렇게 얘가 1,1이고 1,1이라는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라는 벡터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벡터의 덧셈이라는 거는 이 물리적으로 화살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 1번 벡터에다가 2번 벡터를 더해주면은 요 2번 벡터의 시작점을 1번 벡터의 끝점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벡터의 덧셈의 이 화살표 방식으로의 어떤 해석이죠. 그래서 1,1에다가 여기 1,1 이제 0,0에서 1,1로 이동을 해가지고 1,1이라는 위치 지점에서 다시 요 1,1에서 다시 마이너스 1,1을 더해가지고 이동한 그 끝점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얘가 2,0 이렇게 나온다. 이 화살표들을 이어 붙여가지고는 최종적으로 도달한 위치 지점을 우리가 어떤 이 벡터의 합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기하학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따져서 도출한 벡터의 덧셈의 출력 결과가 숫자의 묶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들끼리 더한 거, 두 번째 숫자들끼리 더한 거, 숫자의 묶음들 중에 대응되는 숫자들끼리 더한 것의 묶음, 각 대응되는 숫자들끼리 더한 것의 묶음의 묶음 0,2. 제가 아까 여기 2,0이라고 썼나요? 0,2죠 이게? 0,2였죠? 0,2라는 이 결과를 똑같이 산술적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산술적인 정의, 대응되는 숫자들끼리 더해준 거를 각 대응되는 위치에다가 출력을 한다. 이게 요 기하학적인, 요 물리적인 정의랑 대응이 되도록 우리가 덧셈을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덧셈의 정의가 그렇게 되고, 물리적인 의미로서의 덧셈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숫자의 묶음 중에 각 자리가 있어서 자리마다 대응되는 숫자들을 더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벡터의 덧셈이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뺄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뺄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리적인 의미로서 여기 이 공간에서, 여기서 이 좌표 평면에서 뺄셈을 정의하기는 덧셈을 정의하는 것보다 훨씬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더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어 붙인다, 두 개를 합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뺀다는 건 있던 거에서 다른 걸 뺀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텐데, 뭐 사과 5개에서 1개를 빼서 4개가 남는다 이런 개념으로, 벡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일러들, 그냥 숫자들 가지고 5 빼기 3이라는 거 이퀄 5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해석하던 요거랑 똑같은 방식의 어떤 변환 같은 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뺄셈이라는 게 사실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숫자와의 덧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근데 좀 더 해석이 좀 가능해집니다. 이 물리적인 요 공간에서도. 근데 마이너스를 적용한 벡터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미 실선이라고 하죠. 실선에서
이 실선에서 원점에서 요만큼 온 어떤 값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이 값이랑 정의가 돼 있잖아요. 실선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죠. 벡터에다가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곱해주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는 그런 의미를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이쪽 반대 방향으로 원점에서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주죠. 줄 수 있죠.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근데 역시나 각각의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물리적인 이 좌표평면 공간에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다 그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요 점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도록 해가지고 여기 요 끝점을 따져서 요 점이 보니까 이제 2,0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또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벡터의 뺄셈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 뭐 너무 당연하긴 하지만 왜 이 물리적인 좌표 평면에서의 화살표적 해석의 덧셈과 요 산술적인 요 그 대응되는 숫자들끼리 덧셈한 거랑 이게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지? 그게 왜 그럴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원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그 저희가 봤던 벡터의 덧셈의 정의를 이제 거꾸로 적용해서 1,1이라는 벡터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1,1이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기 1,0이라는 벡터랑 그 다음에 여기서 또 0,1이라는 벡터,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1,1이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1,1, 1,1 더하기 마이너스 1,1 이런 연산을 할 때 얘는 사실 이퀄 1,0 더하기 0,1인 거고,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0,1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미리 이거 두 개를 더해 놓은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괄호를 풀어 가지고는 x축에 있는 숫자들끼리만 먼저 더해주고,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숫자들끼리만 따로 또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아까 봤던 0,2가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응되는 숫자들끼리만 더해줘도 되는, 그렇게 대응이 되게끔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마이너스 부호를 적용해 주는 것도 똑같죠. 이렇게 마이너스 1,0 벡터랑 그 다음에 0,1 벡터랑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였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그러면 얘를 반대 방향으로 보내고, 실수축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실선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 x축 벡터를 반대로 보내고 y축 벡터를 반대로 보내고 각각을 다 반대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부호가 각각 숫자 하나씩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이게 배운 지 오래되고 너무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런 근본적인 의미를 간혹 좀 잊어버리기도 하니까 그런 걸 짚어드린 거고요. 덧셈 뺄셈은 좀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곱셈으로 가면 생각보다 직관적이진 않죠. 곱셈으로는 이제 곱셈은 벡터들 간의 곱셈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상당히 사실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여러분들이 벡터라는 어떤 수학적인 어떤 개념을 생성을 했는데 그 벡터들끼리 곱셈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벡터의 곱셈 중에 아까 이제 물리적인 의미 그 좌표 평면을 놓고 여기서 그냥 생각을 할 때 벡터의 곱셈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뭐 사과 한 개가 두 개가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초딩식 생각을 벡터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 한 칸짜리가 두 칸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내지 한 칸짜리가 반 칸이 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 실수축에서 생각을 하던 어떤 원점 기준으로 거리 기준으로 따지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늘리고 줄이기 개념으로 곱셈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를 우리 스케일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스케일이라는 거는 얼마나 크냐 작냐의 그 스케일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그 크다 작다의 그 정도를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정도를 늘려서 키우고 아니면 정도를 줄여서 좁히고 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스케일링하는 형식의 곱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벡터 얘가 아까 u였나요? u라는 벡터에다가 스케일링을 하는 숫자를 곱해주려면은 어떤 그냥 하나의 숫자 아까 1,0, 0,1을 각각을 동일한 길이만큼 비율만큼 늘려주면은 이 전체 벡터가 같은 방향에서 그대로 길이만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수 예를 들어 u equal a, b라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알파라는 상수를 각각 a, b에다가 모두 동일하게 곱해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곱셈, 스케일링을 해주는 곱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벡터에다가 이 그냥 상수 하나를 곱했을 때 벡터가 스케일링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숫자 하나를 우리가 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게 스케일링을 해주는 의미를 갖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1차원짜리 숫자를 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러와의 곱, 스칼라라고도 하죠. 스칼라와의 곱을 정의하는 거는 이렇게 벡터가 늘어난다 내지 줄어든다 하는 그런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케일러와 벡터의 곱이니까 사실 벡터의 곱셈이라고 그럴 때는 벡터들 간의 곱셈을 생각을 좀 더 할 수가 있겠죠. 벡터들 간의 곱, 들끼리의 곱.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하나가 있고 제가 이건 좀 지울까요? 그냥 화살표 하나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화살표가 하나가 딱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1,0 아이고 0이 아니라 1,1 마이너스 1,1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그럴 때 얘를 u라고 하고 얘를 v라고 해보죠. u 곱하기 v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골치가 아픕니다. 이걸 어떻게 그럼 결과가 어떤 것을 어떻게 나올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정의를 하면 뭔가 곱셈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물리적으로 쓸모가 있는 값을 도출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곱셈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방향이 있고 길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u 벡터를 만약에 u 벡터의 방향 성분과 그다음에 길이 성분 이렇게 두 개로 쪼갠다고 치면은 u 벡터도 그렇게 나누고 v 벡터도 그렇게 나눠놓고 하면은 길이 관련해서 곱한다라는 거는 우리 실수축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두 개의 숫자의 곱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길이라는 건 어쨌든 스케일러인 거거든요. 그죠? 벡터의 절대값, 벡터의 거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얘는 그냥 스케일러. 실수축에서 생각하던 그 개념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길이들끼리 곱하는 건 그냥 곱하면 되겠다. 이것까지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방향 성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점곱 내지 내적, 그죠? dot product, inner product라고도 하죠. 그래서 inner product라고 돼 있는 그 말을 직역하면 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ot product는 점곱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닷 프로덕트라는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정의가 또 있습니다. 가위곱이라고도 하고 얘를 아우터 프로덕트라고도 해요. 근데 이너 아우터라는 그 용어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따지면은 썩 그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은근히. 아무튼 그래서 외적, 내적이라는 용어가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땐 점곱, 가위곱이 차라리 나은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요 두 가지 정의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쓸모가 있으니까 있게끔 하고자 만들어낸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닷 프로덕트는 방향 성분 기준으로 방향이 같을수록 값이 커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방향이 다를수록 값이 커집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면 은근히 오랫동안 설명할 수가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근데 너무 자세히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약간 우리 한번 궁리를 해보는 거죠. 벡터 두 개를 곱해가지고 도출되는 결과는 벡터일까요? 스케일러일까요? 그 개념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면은 나는 벡터 두 개를 곱하면 벡터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근데 벡터 두 개 곱해가지고 어떤 벡터, 방향이 어떤 벡터가 나와야 될까요? 방향이 같을수록 값이 커진다, 방향이 다를수록 값이 커진다, 요거 개념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어쨌든 방향이 같을수록 값이 커지는데 만약에 결과가 벡터가 된다면 그 도출된 벡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어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리를 하다가 이제 결국 생각을 해낸 게, 방향이 같다면은 결국 예를 들어 방향이 완전히 똑같은 두 개 벡터가 있다고 쳐요. 완전히 똑같은 두 개 벡터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 벡터 곱하기 완전 동일한 벡터라면은 사실은 이 같은 방향에 있는 벡터는 늘리고 줄이는 스케일러 곱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결과는 방향이 방향이 같을수록 뭔가 값이 커지는데, 방향이 그럼 완전히 같으면은 스케일링 하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럼 결과도 그냥 스케일러만 도출되도록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가게 됐고요. 스케일러 출력이 나오는 거고, 방향이 다를수록 뭔가 커지는 거면은 얘는 벡터 출력을 만들어내도 뭔가 말이 될 것 같은데, 대신 출력되는 벡터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입력 방향들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의 벡터가 되도록 정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논리적으로도 좀 그럴싸하고, 물리적으로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 두 개의 벡터와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건, 예를 들어 지금 u 벡터와 v 벡터와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건 아예 새로운, 이제 이게 x, y였다면 완전 새로운 z축의 두 벡터와 모두 이 xy 평면과 어쨌든 요렇게 xy 평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평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출력 벡터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도 그럴싸하지만은 물리적으로 두 방향의 수직인 방향,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있는데, 뭐 나사못을 조이는 경우 이렇게 이쪽 평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동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자기학에서 배울 텐데, 뭐 전기장과 자기장의 외적을 하면은 전자기파의 이동 방향이 나온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물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굉장히 표현하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외적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적은 방향이 같을수록 스케일링이랑 비슷해지니까 스케일러 출력을 받도록 하고, 방향이 같을수록 커지고, 뭐 수식은 여러분 AB 코사인 세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 수식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강의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개념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뭐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벡터의 외적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 행렬식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좀 계산에 대해서 다시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을 내용이 뭐냐면은, 벡터의 내적은 얘는 모든 임의의 차원에 대해서 임의의 차원의 벡터에 대해서 정의가 됩니다. 정의됩니다. 근데 벡터의 외적은요, 3차원에서만 정의돼요. 사실 3차원하고 7차원이 있는데 7차원 이거는 얘기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실용적으로는 사실상 3차원에서만 정의된다고 그러면 좀 틀렸으니까 말이 7차원도 있으니까 3차원에서만 좀 실용적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특히 공학자들은 3차원에서만 외적을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입력 두 벡터의 수직 방향으로 출력이 나온다. 그럼 벡터 3개면은 3개의 차원이 딱딱 이렇게 뭔가 맞아 떨어지는데, 벡터 4차원짜리 벡터가 되면 이게 썩 말이 안 되거든요. 두 벡터와 수직인 방향이 뭔가 하나만 남는 게 아니라 3차원에서는 딱 하나 다른 방향만 있는데 4차원에서는 다른 방향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의가 모호해져 가지고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외적은 3차원에서만 정의되고 활용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벡터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 정의를 했으니까 벡터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벡터의 나눗셈. 할 말이 없습니다. 벡터의 나눗셈은 정의가 안 돼요. 정의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죠. 그냥 스케일러의 나눗셈이랑 비교를 해서 생각해 봅시다. 스케일러의 나눗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a의 나누기를 생각할 때, 나눗셈이란 게 역수의 곱셈과 똑같잖아요. 역수라는 거는 곱해가지고 어떤 단위가 되는 1 같은 게 도출되는 거를 만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환 결과를 두 개를 곱해가지고 어떤 기준이 되는 단위가 나오는 그 결과를 만드는 이 변환, 역수 같은 변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나눗셈을 뭔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벡터에 대해서는 u라는 벡터에 대해서 뭐 어떤 역 벡터 같은 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이런 걸 역수 같은 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가 정의가 잘 안 됩니다. 단위 벡터라는 게 사실은 방향이 여러 가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단위 벡터, 어떤 기준이 되는 걸 벡터를 딱 정의를 하기가 어려워서 정의가 잘 안 됩니다. 물론 더 깊게 여러분들이 대학원 공부까지 나중에 해가지고 뭐 쿼터니언이라는 개념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벡터 공간에서의 나눗셈 같은 걸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역시도 어떤 임의의 차원에서 언제나 성립하는 나눗셈이라는 개념은 성립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나눗셈은 정의 안 된다, 불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연산을 다 봤습니다. 가능한 연산은 다 정의를 했고 이론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벡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관련된 개념으로 벡터의 공간이라는 게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앉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공간이잖아요. 벡터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예를 들어
계속 그냥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죠. 아까 좌표 평면에서의 벡터의 물리적인 정의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이동,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인 거고, 끝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위치인 건데, 이 공간이라는 거는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아니면 이동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뭐든지 그 생각할 수 있는 벡터들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아니면 요 점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딱 이렇게 벡터를 그려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요 끝점에서 또 저렇게 이동하는 이런 벡터를 그려줄 수 있다든가, 이렇게 위치든 이동이든 어떤 의미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든 그 해당하는 벡터를 그려줄 수 있는 어떤 공간, 이걸 벡터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냥 물리적인 의미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좌표 평면은 2차원 벡터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원적인 모든 벡터들이 여기서 모든 위치도 우리가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모든 이동도 우리가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벡터 공간을 성립시키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벡터 공간의 성립 조건. 성립 조건이 뭐냐? 일단 당연하게, 그러니까 어디서든 어디로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어디든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임의의 벡터 u에다가 임의의 벡터 v를 더해도 도출돼 나오는 결과 벡터가 여전히 공간 내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간 내에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의 덧셈으로 도출된 벡터도 여전히 그 공간 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립 조건입니다. 벡터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려고 할 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립 조건이라는 거는 뭐 왜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만 생각하느냐, 아까 우리가 중요한 연산으로 또 봤던 게 이 벡터를 늘리고 또 방향도 반대로 바꿔주고 하는 스케일러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스케일링에 대해서 스케일링 결과로 도출된 벡터도 공간에 포함됨, 공간에 있음, 공간에 있음이라기보다 공간에 포함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포함됨, 공간에 포함됨.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벡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공간을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의미적으로 계략적으로 뭐 벡터들끼리 서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모든 어떤 의미의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래 뭐 그런 걸 공간이라 부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도 그냥 수긍하고 따라오셨을 수 있겠는데, 딱 이렇게 뭔가 좀 더 엄밀한 수학적 정의를 하고 나면 이런 걸 왜 정의를 하는 거지라고 약간 궁금증이 좀 생기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냥 요 상태에서 요 개념만 봐서 정의만 봐서는 이게 어디에 왜 쓸모가 있는지 이해하기가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더 큰 벡터 공간에서 어떤 일부인 벡터 공간, 부분 공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을 배우면은 좀 더 우리가 왜 벡터 공간이라는 걸 정의하는지,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는지 좀 더 나중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벡터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이렇게 엄밀하게 정의를 해가고 있는 중인데, 요건 여기 좀 치워둘까요? 제가 다시 2D 벡터 스페이스라고 써놓고,
이렇게 엄밀하게 수학적 논리적으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요 1번, 2번 성립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 수식은 1번은 u와 v가 각각 어떤 벡터 스페이스 v에 포함된다고 할 때 그러면은 u 더하기 v도 v 벡터 스페이스 v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u가 v에 포함될 때 임의의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알파 u도 역시 v에 포함된다 for all 알파.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공간의 성립 조건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1번, 2번 수식을 우리가 하나의 형태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u 벡터와 임의의 v 벡터, v라는 공간에 포함된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해도 결과가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u 벡터에다가 알파벳을 곱해도 v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 알파 u 더하기 베타 v 이 u, v가 잠깐만요. 좀 더 이쪽으로 가져야겠네. 네. uv가 벡터 공간 v에 포함이 될 때 임의의 상수계수 for 임의의 그 실수축 위에 두 개의 스케일러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u 벡터 더하기 베타 v 인 벡터가 v라는 벡터 공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벡터 공간의 정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 어떤 벡터의 집합이 되어요. 이 벡터 집합 V를 벡터 공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던 제가 좀 이렇게 올릴까요? 여기서 지금 UV 벡터에다가 상수 스케일러를 적용을 해가지고 더해줘가지고 하나의 출력 벡터를 만드는 알파 U 더하기 베타 V 이퀄 어떤 감마 벡터 뭐 이렇게 도출돼 나오는 요런 연산이 이제 벡터 공간에서 아주 핵심적인 연산인데 벡터들을 가지고 사실 하는 제일 중요한 연산이에요. 이게 두 개의 벡터를 서로 각각 제각각 임의대로 늘리고 줄여준 다음에 더해주는 그게 두 개의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세 개의 벡터가 될 수도 있죠. 알파 v 알파 u 더하기 베타 v 더하기 이걸 아까 이름을 감마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해야겠네. 뭐 z 벡터라고 하든 알파 베타 감마 uv w 뭐 w 벡터 해가지고 얘가 뭐 y 벡터가 나온다든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벡터를 각각 스케일링을 해준 다음에 더해주는 이런 연산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딱 이름을 붙여주게 됐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은 선형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왜 선형이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리니어냐? 왜냐면은 일단 리니어리티라는 성질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선형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리니어리티라는 선형 결합이라는 속성은 여러분 아마 배우신 적이 있긴 할 텐데 뭐 나중에 좀 더 엄밀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2학기 때 응용수학에서 확실히 또 배우실 텐데 아니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상수계수에다가 뭐 어떤 미지수 곱해가지고 또 이렇게 더해준 요 식 모양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비슷하잖아요. y equal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항을 시키면은 ax 더하기 뭐 by
더하기 C 이퀄 0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잖아요. 요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얘를 선형 결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결합이라는 중요한 연산을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선형 결합 이렇게 크게 좀 써놔주죠. 벡터 공간이고 선형 결합이고 이런 걸 자꾸 정의를 하는 게, 이 개념을 정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더 다른 거를 뭔가 만들어내거나 뭐 생각을 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선형 결합과 벡터 공간을 결합해서 생각을 또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게 벡터 공간의 성립 조건이었잖아요. 벡터 공간의 조건 UV, 공간 내에 임의의 두 벡터 UV가 있을 때 이 UV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선형 결합이 포함된 벡터의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UV 벡터의 선형 결합에 대해 벡터 공간 V는 닫혀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여기를 이 V 안에 포함되니까 V가 이 모든 그 벡터들을 품고 있는 거죠. 선형 결합 벡터들을 품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닫혀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거꾸로 V라는 벡터 공간이 있을 때, 이 V라는 벡터 공간을 만들어주는 어떤 씨앗이 되는 그런 두 개의 뭐 벡터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저희가 계속 봤던, 그래서 벡터 이 좌표 평면을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좌표 평면 전체는 2D 벡터 스페이스인데, 여기서 두 개의 벡터의 임의의 선형 결합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1,0 0,1 이 두 개의 벡터만 있으면, 자, 임의의 선형 결합이라는 거는 각 벡터에다가 임의의 상수계수를 곱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임의의 상수계수는 뭐 실수축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씨앗 벡터를 가지고 벡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임의의 선형 결합들을 통해. 그리고 벡터 공간이라는 거는 이 두 벡터가 벡터 공간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걔네들의 선형 결합이 다 포함되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벡터의 모든 가능한 선형 결합을 다 포함하는 벡터 공간, 이 전체 2D 좌표 평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과 0,1 두 개의 씨앗 벡터, 시드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씨앗 벡터들로 이 V라는 벡터 스페이스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생성이라는 거를 좀 더 수학적 용어로, 이 생성이란 한국말로는 생성이라고 번역되어 있긴 한데 수학적 용어로 얘를 span 한다고 합니다. span. 그래서 span이라는 용어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ed 벡터 중에 사실 여러분 1,0, 0,1 딱 두 개만 있어도 되는 거죠. 두 개만으로도 2D 좌표 평면의 모든 벡터들을 다 우리가 선형 결합을 통해 도출시킬 수 있는데, 시드 벡터에서 굳이 예를 들어 1,-1,1이라는 벡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얘는 어차피 1,0, 0,1로 선형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애니까 얘는 굳이 추가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드 벡터만 가지고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벡터 스페이스 V의 베이시스 벡터라고 합니다. 씨앗이 되는 벡터들, 베이시스 벡터들이라고 해요. 최소한의 개수의 벡터,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생성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의 시드 벡터들을 우리는 베이시스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 얘를 디멘션이라고 해요. 디멘션?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D 벡터 스페이스라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이 2차원 좌표 평면이라는 게 2차원이다 해서 왜냐면 축이 두 개니까 이렇게 생각을 그냥 쉽게 해왔는데 조금 더 이제 벡터 기준으로의 엄밀한 정의를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차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span, basis, dimension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벡터 스페이스와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네들을 정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벡터 스페이스냐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뭐 세 개의 벡터가 이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냐 아니냐,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시드 벡터를 우리가 따지고 싶은 건데 베이시스 벡터를 정의를 할 때 0,1하고 1,0만 있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1,1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선형 결합으로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번째 마이너스 1,1이라는 벡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라는 벡터는 0,1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상수로 이제 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알파, 베타를 각각 여기다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공교롭게 알파는 1이고 베타는 뭐 마이너스 1인 게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제 얘가 u 벡터고 얘가 v 벡터고 이 u 벡터와 v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세 번째 w 세 번째 w 벡터가 만들어질 경우에 우리가 벡터 3개 u, v, w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번째 w 벡터는 u와 v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면은 얘를 날려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날려버릴 수 있는 거, 베이시스 벡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일 때 우리가 뭔가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편하겠죠? 그 경우일 때는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엔 이 세 개의 벡터는 선형 종속돼 있다. 선형적으로 종속돼 있다. 종속이라고 썼네요, 제가. 종속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inearly dependent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W가 UV로 만들어지는데 왜 세 개를 묶어서 그냥 선형 종속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항을 시켜버리면 얘네 둘 자리 바꿔버리면은 그러면은 W 벡터와 V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U 벡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형 종속일 때는 이 한 묶음 전체가 이 세 개가 서로 선형 종속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러분 또 생각해보면 UV로 W를 만들 수 있으니까 W를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항하면은 VW로 U를 만들 수 있으니까 U를 제외시켜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요. 선형 종속인 관계 중에서 선형 종속성을 깨트리는 선형 종속성을 유지시킬 수 없게 만드는 없게 만들도록 벡터 하나를 제외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겨진 그 최소한의 시드 벡터를 UV만 뽑든 VW만 뽑든 어쨌든 그 최소한의 개수만 남기면 걔네들이 다 시드 벡터 베이시스가 될 수 있고 그래서 UV를 가지고도 벡터 스페이스 V를 스팬할 수도 있지만 UW를 가지고도 벡터 스페이스 V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초록색, 파란색 벡터 가지고 2D 좌표 평면 공간 다 만들 수도 있지만 선형 결합으로 이 초록색 벡터랑 요
대각선 이 흰 벡터만 가지고도 모든 점 다 도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쭉 늘리고 줄이고 얘를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그거 임의의 위치에 벡터들 다 더하면은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형 종속이고요. 선형 종속성이 깨졌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선형 독립이죠. 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대비되는 상황으로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데 linearly dependent가 아니라 independent 이런 상황인 건데요. 자,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이제 u, v, w 벡터들을 그냥 다 한 대다 몰아놓읍시다. u 벡터, v 벡터, w 벡터 각각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상수계수, 임의의 상수계수를 곱해주고 걔네들을 다 더해놓은 이런 선형 결합 상황을 만들었을 때 u를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온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가져오면은 요 우변은 0이 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수식을 정리를 해놓고 어떨 때 선형 종속이었느냐? 이거 0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이항되어 왔을 때 이퀄 0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선형 종속이었던 셈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이걸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인 즉슨 어떤 실제 있는 0이 아닌 벡터, 0이 아닌 벡터들에 대해 0이 아닌 알파, 베타, 감마로 만족시킬 수 있으면 요 위식 만족시키면 만족 오케이? 그러면 yes면 선형 종속 no면 독립이란 얘기예요. 근데 0이 아닌 알파, 베타, 감마로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인 즉슨 알파, 베타, 감마 모두 0이어야만 이게 세 개가 사실 모두 0이면 당연히 이게 0이 나오잖아요. 모두 0이어야만 위식 만족한다. 이런 얘기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형 독립의 조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 v, w 세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알파, 베타, 감마가 무조건 0이어야만 이 세 개의 선형 결합의 결과가 0이 된다.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세 개의 벡터는 선형 독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거나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벡터들이 몇 개 주어져 있는데 이 벡터들은 서로 선형 독립인가? 이 벡터들이 스팬하는 벡터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일단 잠깐 마무리를 짓고 차차 이제 관련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